티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이 능력을 사용해서 국경검문소에서 일하는데 죄책감 등의 감정을 읽어서 밀수품이나 은닉한 범죄 증거품들을 찾아내죠. 티나의 직장도 국경선에 있고 그녀의 능력 또한 나와 타인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 설정 자체가 그녀의 삶이 경계선 위에 있다는 상징인데요. 티나는 사실 트롤이에요.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전해져 오는 괴물 혹은 못된 요정인데 취미가 사람 아기랑 트롤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라네요. 요 못된 짓에서 어그로, 분탕질을 뜻하는 트롤링, 트롤짓 등의 단어가 유래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또 참고로 트롤은 천둥번개를 무서워해요. 번개의 신 토르와 전쟁을 했던 기억 때문에요. 티나 아빠는 정신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거기 수감돼 있던 트롤 부부가 티나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려서 그 아기 티나를 데려다 길렀던 거죠. 하지만 이 아빠는 티나가 트롤이라는 걸 철저히 숨겼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아주 열등하고 이상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일단 외모부터 너무 다르고 생식기도 남자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벌레만 보면 먹고 싶고 번개라도 치면 꼭 나를 쫓아오는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것이 나만 그래요. 그래서 티나는 항상 외로워요. 때문에 성관계도 맺지 않고 내 등이나 처먹으면서 심지어 바람까지 대놓고 피우는 아무 가치 없는 동거인을 집에 있게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보레라는 남성을 만나는데 티나랑 얼굴이 똑같아요. 어쨌든 티나는 강렬한 범죄의 냄새를 맡았고 그래서 몸 수색까지 시키지만 아무것도 나오진 않아요. 이에 티나는 사과를 하고 이를 계기로 둘은 친분을 쌓아요. 보레는 티나가 자신 없는 모습을 할 때마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완벽하다고 자신감을 주죠.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아닌 트롤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과거까지 인간들이 트롤을 생체 실험해왔고 그 실험이 중단되면서 보레는 여러 고아원을 전전하며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인간은 보레에게 복수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티나 아빠가 티나라는 존재 그리고 티나의 친부모에 대해서 거짓말해온 것까지 알려주고요. 티나는 아빠를 찾아가 분노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는 동거인을 내쫓아요. 이제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나를 이용해 먹는 인간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나와 같은 존재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곧 보레의 추악한 면이 드러나죠. 보레의 몸에서는 주기적으로 히시트라고 하는 무수정란이 배출되는데 아기처럼 보이지만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 히시트와 인간 아기를 바꿔친 다음 그 인간 아기를 불법 영상을 찍는 범죄자들한테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번에 낳은 히시트도 티나의 이웃집 아기와 바꿔치기 한 후 티나에게 함께 떠나자는 쪽지를 남겨뒀죠. 티나는 보레를 경찰에 잡히게 해요. 하지만 보레는 수갑을 찬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보시다시피 이 영화는 대단한 상징이나 함축된 의미보다는 삶의 철학, 윤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인간의 무시와 배척에 떠밀려서 경계선의 삶을 살던 티나는 결국 트롤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지만 트롤의 복수를 위해서 인간 아기를 이용하는 보레는 용서하지 않아요. 티나는 어째서 보레와 반대의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인간의 감정을 읽는 티나의 능력 때문인데요. 누군가의 감정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할 순 없잖아요. 특히나 아무 죄 없이 인간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티나는 반대로 트롤 때문에 아무 죄 없이 고통받아야 하는 아기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분명 티나는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티나를 기르면서 아빠가 해온 거짓말들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혹시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 아닐까요? 너무 다른 외모 때문에 티나는 인간 사회에서 철저히 혼자였고 유일하게 아빠만이 마음을 터놓고 애정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빠한테서 풍기는 부정적인 냄새는 의식적으로도 외면했던 거죠. 이건 보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공항에서 보레를 만났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냄새를 맡고 몸 수색까지 했었죠. 하지만 자신과 똑같은 보레의 외모, 벌레를 먹는 식성, 성기의 기형 등 인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특성을 똑같이 갖고 있고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보레를 놓칠 수 없어서 풍겨오는 나쁜 냄새는 다시 외면한 거죠. 하지만 그 외면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결국 아빠의 거짓말은 탄로나고 유일하게 좋은 인간이었던 아빠를 잃죠.
그리고 보레는 끝내 티나의 이웃집 아기를 훔쳐갔죠. 아마도 티나는 숲속에 홀로 남는 것으로 희생당한 아기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의 경계선을 마구 시험해요. 일단 영화 포스터에도 대놓고 있는 주인공들의 외모부터 그렇죠. 아름다운 배우들이 질비한 영화를 제끼고 이 영화가 선택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트롤들이 벌레를 먹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들이 사랑을 나눌 때는 마치 호랑이나 사자가 교미할 때처럼 거칠고요. 보레와 티나의 성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티나도 자기가 기형인 줄 알았듯이 남자같이 생긴 보레가 실은 아이를 낳는 여성이고 여자같이 생긴 티나가 실은 남성인 거죠. 우리가 당연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이리저리 헤집으면서 당신에게 정말 고정관념이 없어? 편견이 없어? 진심으로 안 불편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윤리의 경계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일단 히시트라는 존재는 생명윤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해묵은 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고 좀처럼 결론은 합의되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트롤이 낳는 히시트는 수정조차 안 됐지만 산통 끝에 태어나서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움직여요. 이 히시트는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게다가 보레는 인간 아기를 조용히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히시트를 아무 집에나 버리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오래 살지 못하는 죽음이 정해져 있는 생명은 가치가 없는 건가요? 또 보레는 인간을 절대악으로 설정하고 인간에게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본인도 끔찍한 인간들의 악행에 가담하죠. 여기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논쟁이 떠올랐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일 어떤 집단이 우리 부모도 죽이고 나까지 계속해서 괴롭혔다면 거꾸로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악의적으로 그 집단을 안 괴롭힐 자신이 있을까? 100% 장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 모든 질문들의 정답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을 테니까.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야겠죠. 이제 영화의 마지막, 보레도 사라지고 아빠와의 연도 끊은 티나는 인간 문명과 단절된 채 홀로 숲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집 앞에 웬 상자가 놓여 있어요. 그 상자 안엔 트롤 아기와 핀란드로 오라고 써있는 엽서가 들어있죠. 트롤들이 핀란드에 모여 살고 있다는 얘기를 보레가 했었거든요. 아마도 보레는 살아남아서 티나의 아이를 낳았고 티나를 핀란드로 초대하는 거겠죠. 이 마지막 장면에서 티나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복장 변화를 보세요. 티나는 영화 내내 절대 맨살을 노출하지 않아요. 치마를 입더라도 타이즈 같은 걸 입어서 살은 노출되지 않게 하죠.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처음으로 맨 다리를 노출해요. 손톱도 보세요. 처음엔 하얗고 깨끗하게 손질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새카매져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 전환. 전에는 먹고 싶은 욕망을 숨긴 채 집어들었던 벌레를 내려놓았던 반면 마지막에는 바로 그 곤충을 아기에게 먹이죠. 이제 티나는 인간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외롭지만 혼자서 오롯이 트롤로 아기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